자, 이제 노동법 2에 대한 모의고사 첫 번째 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부터 들어갈게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임시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노동조합의 기관들이 있죠.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기관들이 의결기관으로서의 총회, 그 다음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임원, 그 다음에 감사기관으로서의 회계감사원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개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정기총회가 있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총회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가 대표자가 필요하면은 소집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집권자,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소집할 수 있고요. 근데 대표자가 소집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원하더라도 소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조합원의 3분의 1이 요구를 해요. 3분의 1이. 네, 그때는 대표자가 소집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소집을 해야 되고, 만약에 3분의 1이 요구했는데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하는 혜택이에요. 자, 혜택하게 되면 지금 소집권자가 이걸 소집하지 않은 거죠. 총회는 기본적으로는 이 소집권자가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집권자가 이 총회 소집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이 행정안청에 가서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집권자가 지금 소집을 하고 있지 않으니 지금 행정안청이 소집권자를 좀 지명해 주세요. 이걸 요구하게 되고, 그럼 행정안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소집권자를 지명하면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표자가 소집권자가 부재예요. 없어요.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3분의 1이 요구하게 되면, 이때는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정안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면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소집권자 이 임시총회나 정기총회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인정하면은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끝 대의원에 대한 이런 직접 선거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예, 맞습니다. 총회를 가름하는 의결기구가 대의원회예요. 그런데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하다 보니까 이 대의원회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대의원을 구성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규약에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의원은 간접으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간접 선거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뽑아야 된다. 직접 선거에 대한 것들이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간접 선거를 규정한 그런 규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85%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이 총회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위원장 선출 결의는 유효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제 총회 같은 경우는 임시총회에 소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소집 공고를 원래 7일 이내에 이 공고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실수해서 한 5일 전에 올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약간 절차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어기는 바람에 이제 안 나왔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 나와가지고 이걸 찬성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사소한 절차적인 하자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위원장 선출 결의는 효력이 있다. 예, 맞습니다. 자, 리얼은 이제 최근 판례의 내용들을 좀 엮어놨죠. 비교적 최근 판례, 좀 된 판례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판례죠.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출된 구조는 아니에요.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이로써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는 이제 총회나 대의원회를 따로 보통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을 경우에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약간 목을 좀 이제 제가 좀 최근에 강의를 좀 많이 해서 목이 약간 듣기가 좋지 않으실 건데 그건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강의가 많아져서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졌어요.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회나 대의원회 있고. 자, 그러면 총회가 이제 의결사항으로, 이제 총회나 대의원회가 있으면은 이 두 기관의 의결사항을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의결기구인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총회 의결사항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해두고, 대의원회가 의결사항에 해야 될 것들은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두는 거죠. 그때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사항이 구분되어 있으면 구분된 대로 따라야 되게요. 그런데 만약에 대의원회에서 규약 개정사항을 정해놨습니다.
규약 개정사항이 대의원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총회는 규약 개정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분되어 있으면 구분된 데 따라야 되는데 규약에 대해서만큼은 원래 총회의 권한인 거다. 이걸 인정해서 설사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규약 개정사항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약 개정만큼은 총회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뒤끝이 되는 거죠입니다. 자, 27번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가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인가 하면 우리가 근로자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뭐 상세히 말씀드려놓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이게 법상의 정의가 다릅니다. 법 규정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 급료, 이제 그 임금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근로자의 정의가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하는 근로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만 인정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근로계약 이외의 유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깔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나 종속관계라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종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즉 어떤 지위나 감독,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속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거냐, 요걸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겠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근로자인 거냐 판단할 때 주로 근로기준법은 인격적인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법상의 판단 기준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상당히 2차로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경제적으로 매여 있는 거냐, 이걸 주로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판단할 거냐, 이 판단 기준을 법원이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보실 때는 그걸 다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1차에서는 좀 찍는 정도까지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뭘 가지고 경제적인 종속을 판단할 거냐. 첫 번째로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인지를 판단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약 내용을 특정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이것도 판단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이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이 노무 제공자가 이 사업에 수행할 때 상당히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 사업자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경제적으로 매여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미주알 고주알 근로시간 장소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매여 있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자, 이것도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전속성과 사업 소득 의존성, 얼마나 이 사업자에게 소득을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전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를 보시게 되면 전속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전속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프리랜서가 있는 거예요. 혹은 소득을 완전히 이 사업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방송 연기자 같은 분들, 요 판례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A 방송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B 방송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 의존이 100% A 방송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A 방송에 전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A 방송국에 전속이 안 돼 있는 거니까 A 방송국의 근로자가 아닌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사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 근로자성을, 특히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보장하지 않겠다. 여기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용으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1차용으로도 약간 문제를 변형해서 나올 수는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8번 단체 교섭 및 단체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1번은 이제 징계위원회 자격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판례죠. 어떤 판례인가 하면 우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단체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단협으로 징계위원은
노사 동수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 간에 동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노동조합 측의 징계위원은 누가 되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자격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노동조합 측에서 산별노조 자기 상급 단체 노조의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추천한 겁니다. 자, 그러자 상자가 아니 우리는 징계위원회 구성은 요 기업별 노조니까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을 이제 징계위원으로 추천해야지 왜 이제 우리 기업이 아닌 조합원을 추천했냐?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케이스 뭔가 하면은 기업별 노사 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판례 입장은 기업 안에 있는 근로자로 한정이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알고 있냐 물어본 그 판례입니다. 자, 정답은 이제 1번은 이제 맞죠, 그죠?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2번 이제 교섭 이 노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교섭 대표노조가 구성되는 구조인데 교섭 대표노조가 우리를 대변하기 힘들어요. 뭐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죠? 우리 회사에 뭐 생산직 노조가 있고 1노조 2노조가 있다. 뭐 사무직 노조가 있다. 사무직 1노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되게 대표노조가 누가 되는가 하면 제일 쪽수가 많은 생산직 1노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교섭 대표노조는 141 대표노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장에서 한 개의 대표노조를 뽑는 구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사무직은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 대표노조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주로 생산직 1노조가 대표노조가 돼서 사용자랑 교섭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이제 사무직 노조가 야, 이 우리 노조는 생산직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하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교섭 단위를 한 개의 사업장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 결정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교섭 단위를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고 그냥 요 직종에서 대표노조 한 개 뽑고 요 직종에서 대표노조를 한 개 뽑고 요것들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은 가능하다. 요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당사자 양쪽이나 한쪽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위 분리하는 결정 노동위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 단위에 대한 분리를 묻고 있는 그런 조항이고요. 3번. 원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의사 결정사항은 기업의 고도의 경영의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교섭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단협을 체결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단협 체결은 가능합니다. 이게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는 할 수 있어요. 해서 단협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단협을 체결하게 되면 이 단체 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또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단협을 체결할 수 있고 이 단체 계약은 기본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게 우리 판례시가 맞죠. 4번. 자, 4번에 대한 질문은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노동조합은 단체 계약이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규범적 효력이 있는데 아무리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 넘어와 있는 임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우리가 임금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단체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냐? 이미 내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임금 지급 날짜가 지난 그 임금은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야.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포기는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노조에게 내가 포기할 수 있도록 당신한테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노조의 이름으로 이미 나에게 넘어와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내용 알고 있냐? 기본적 효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냐? 물어본 그런 질문이에요. 자,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 그럼 또 하나의 기본적 효력이 한계. 이제 아무리 기본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불이익하게 단협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이게 원래 기본적 원칙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단체계약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협약자치 원칙상, 이게 중요하죠. 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경우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조의 목적이 아닌 거다. 이 정도로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면 이거는 한계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봐서 그 정도의 불리한 변경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너무 심한 거죠. 이 너무 심한 이런 경우에는 노사 간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무효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판례시가. 자, 5번이 이제 정답이죠. 29번 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장 폐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장 폐쇄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직장 폐쇄는 개시가 정당하면, 그러니까 개시가 정당하다는 얘기는 개시할 때
이게 대항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어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목적이 방어적이어야 돼요. 노조를 없애야겠다 이게 안 되고 그냥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니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겠습니다. 요게 돼야 되고요. 그게 되면은 효과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정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폐쇄가 정당하면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우리 사업장을 전가하고 있는 노조공답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나가게 되면 이게 태거부를 써야 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개시할 때는 이게 정당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노조가 우리가 쟁의 풀고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이 의사를 피력한 거죠. 업무 복귀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진정하다고 한다면 노조가 쟁의 안 하겠다는 거죠. 쟁의 안 하게 되면은 직장폐쇄도 풀어야 됩니다. 직장폐쇄는 방어적인 거잖아요. 대항적인 거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쟁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직장폐쇄를 유지하겠다? 이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가 변질이 된 거죠. 이게 변질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변질됐고 따라서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는요,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피력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진정하냐 아니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조합위원장 한 명이 그냥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한지 안 한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진정한지 아닌지는 적어도 집단적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 한 명이 아니고 조합원 전체가 뭐 우리는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서명을 했다든지 객관적으로 서면으로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정하면은 풀어야 된다. 안 풀게 되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가 변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노조가 임금을요 너무 과하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임금을 현재 동결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10% 인상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니까 안 되죠. 했더니 이걸 가지고 쟁의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 쟁의행위는 정당할까요? 정당하죠. 왜냐하면 임금은 교섭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섭사항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다한 요구를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다한 요구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절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임금 인상은 교섭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 자, 두 번째로 우리 회사가 산별노조입니다. 산별노조의 지부예요. 그 산별노조는 이 산별 단위노조거든요. 산별노조의 지부가 파업을 해요. 이게 찬반투표를 해야 됩니다. 찬반투표는 이게 산별노조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부나 분해 조합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냐. 이 케이스는 쟁행위는요, 이제 전체 산별노조가 할 수가 있고 부분 파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 하면 부분 파업이라고 한다면 이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그 지부나 분해의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 그 전체 산별노조의 과반수가 아니고 이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지부나 분해의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3번 그래서 틀렸죠. 자, 4번 단체백 유효기간 중에 이건 4번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평화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평화무라는 것이 단협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를 해서 이 단협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 하면 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난 단체배합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파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평화무를 위반한 파업인 거죠. 정당하지 않다. 여기에 판례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자극 거부 해결에 따라서 다른 근로자의 자극 거부를 선동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합 활동을 해요. 사람들 이 조합에서는. 근데 활동이 정당하면은 이에 대한 징계 책임, 이제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활동이 정당하면은 이게 책임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주체가 노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노조가 하는 활동이 정당한 조합 활동이죠. 근데 이 노조의 활동은요, 노조가 조직적으로 뭔가를 결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노조가 묵시적으로 수권했거나 승인했을 거다. 그 정도가 되더라도 노조의 활동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조합의 의사가 아니고 일부 조합원의 의사로 한 그런 행위는 조합 활동이 아닌 거죠. 노조의 활동 아닌 것이고 노조가 묵시적으로 수권했거나 승인했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조합 활동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구조입니다. 30번.
노동자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부당노동행위는 네 가지가 있죠. 하나가 불이익 취급, 또 한 가지가 비열계약,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지배계획, 또 한 가지가 단체거소 거부. 자,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합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연장근로 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 될까요? 네, 그렇죠. 연장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금 불이익한 취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익한 취급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금 연장근로 수당을 안 준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불이익 취급의 분호가 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니은은 이 불이익 취급의 또 하나의 유형이 이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이에요. 이 사람의 조합활동을 막으려고 승진을 시킨 겁니다. 원래 승진은 뭐 괜찮죠. 괜찮긴 한데 승진도 불이익한 취급이 될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조합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서 노조원 자격이 얻게 되는 간부로 승진시킨 겁니다. 이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끝은 지배개입이죠. 지배개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개입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개입의 분호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지배개입 해가지고 단결권이 저해가 됐다. 이런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배개입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 이해하시고요. 자, 리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리을은 또 2차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행위를 하면서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좀 이제 뭐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뭐 1차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을 행사하게 되면 이 언론 활동이 이게 지배개입 의사가 있는 거냐 이걸 보거든요. 노조의 어떤 운영이나 활동에 대해서 지배개입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것도 분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용자의 나 노동조합 싫어 이 언론 활동이 과연 지배개입 의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죠? 자, 이것들은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자, 이거는 뭐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뭐 설명드리려면 엄청 길게 설명드려야 되는 2차 이 노동법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과연 사용자 언론이 노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종합적 판단설의 입장이 아니고 원래 미국 입장은요 이익 제공의 약속 혹은 불이익의 위협 요 기준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견해는 뭐 종합적 판단이 아니고 그냥 이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노조 어떻게 해주면 제가 돈을 드릴게요. 혹은 이거 안 해주면은 내가 해고할 거예요. 뭐 승진 안 시킬 거예요. 이 정도로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언론 활동을 넓게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미국은 아무래도 뭐 언론 자유가 보장된 국가니까 노조에 대한 활동들도 웬만큼은 심하지 않고서는 언론 자유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욕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적인 견해 뭐 얘기했는데 돈 주겠습니다. 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례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조합 판단설의 제한 법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인정하고 있지만 이걸 약간 제한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비판 견해 단순하게 노조를 비판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노조에 대한 불이익을 위협하지 않았으면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정책의 방향들 이런 것들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가져갈 겁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케이스. 혹은 파업을 앞두고 있어요. 파업을 앞두고 있는 그 노조에 대해서 이 파업이 정당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거. 파업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익 제공 약속이나 불이익의 위협, 기타 뭐 지배개입 정황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지배개입 의사로 쉽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좀 인정을 해드릴게요. 이런 판례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리을은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분호 의사가 있다, 지배개입 의사가 있다 단정할 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리을은 이제 아니죠. 그 다음에 원청회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대해서 하청회사의 노조에 대해서 지배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용자 개념을 확장을 시키고 있죠. 분호에 대해서.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이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청회사도 지배개입 유형에서는 사용자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판례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뒤끝, 미음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1번.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끔씩 이제 2차 문제에서는 노동법 1이 됐건 2가 됐건 가끔씩 이제 연역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드물죠.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에서는 연역을 묻지 않는데 노동법은 역사가 좀 중요하다. 이런 시각인지 약간 연역을 물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첫 번째, 재헌헌법을 가끔 묻습니다. 이때 재헌헌법이 중요한 점은 노동상권을 재헌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지금 노동상권은 법률 요구가 없어요. 그냥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상권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재헌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가지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재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정권이라고 하는 이 기본권을 하나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익균정권 이런 거 없긴 한데 이 재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정권을 명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아요. 1번. 자, 2번. 노동조합 조직은 현재는 이제 기업노조건 산별노조건 관계없어요. 자유롭게 조직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박정희 정권 때는 산별노조로 관계됐고요. 이게 전두환 정권 때는, 그러니까 상공화국 때는 이제 산별노조,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는 기업노조를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형태를 강제했던 거죠. 어떤 그 정권에서는 산별노조를 관계했고, 어떤 정권에서는 기업노조를 강제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렸죠, 그죠?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좀 중요하죠. 노사협의회도 연역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노사협의회는,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가 63년도에 노동조합 법에 의해서 노사협의회를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아닌데 노동조합 법에 있다? 조금 악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80년도에 노사협의회 법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법을 통해서 노사협의회를 80년도에 인정하게 되고, 이게 97년도에 이게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해서 아예 법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97년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로 노사협의회를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 63년도에 노동조합법, 80년도에 노사협의회법, 97년도에 근참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사협의회 연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원노조가 지금 법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은 IMF를 거치면서 노사정의 대타협의 결과입니다. IMF 이후에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의 합법화를 이제 용인을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용인했어요. 99년도 7월 1일부터 교원노조법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자,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53년도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53년도에 노동조합법, 노동행위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공포가 시행됐고, 그 다음에 53년도 5월 정도에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1에서 나올 수도 있고 노동법 2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로 노동법 1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간은 노동법 2에서 이걸 문제를 실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법원의 판단 기준이에요. 뭔가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사들이 뭘 가지고 요구하신 거죠? 뭘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신 거죠? 묻게 되면은 단체 계약이 있어요. 취업규칙이 있어요. 근로계약이 있어요. 여기 법원인 거죠. 그럼 요 근거로 삼는 것들, 요게 뭐냐 이거죠. 첫 번째, 관행도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관행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 관행이 오랫동안 반복되게 되면 규범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범력이 있는 건 사실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도 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규약도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인 거죠. 규약도 노조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약도 노동자 내부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하지만 안 되는 거 행정해석. 행정해석과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지침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해석은 법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요. 사실 판례는 사실상의 법으로서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성문법 국가는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선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법원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법을 판단합니다. 판례는 그냥 참조사항이에요. 판례도 법원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법원의 충돌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근로계약이 있고, 취업규칙이 있다. 그러면 이게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를 적용해야 될까? 예, 이게 유리한 거 적용해야 유리한 거. 유리의 원칙.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이 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이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근로계약을 적용할 거냐, 이걸 취업규칙을 적용할 거냐, 이게 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판례가 해결해야 되는데, 요거는 근로계약을 관찰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아니고요, 유리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4번은 근로계약이 유리하면은 취업규칙이 아니고 유리한 근로계약을 관찰한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 5번.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이 우리나라가 비준하게 되면요, 국내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LO 협약을 우리가 비준했냐 하지 않았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맞아요.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깐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근로상권에 관한 설명종을 취하는 것은 근로상권은 경우에 따라서 노동상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로상권이나 노동상권에 관한 설명종을 취하는 것은 1번 근로상권은 기본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사회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런 거죠. 국가가 개입하지 마세요. 노동자 만드는데 국가는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자유권이고요. 사회권은 반대입니다. 노조를 만드는데 자꾸 사용자가 방해를 해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사용자의 방해를 좀 막아주세요. 이게 사회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권은 국가의 개입을 막는 기본권이고, 이제 사회권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기본권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사회권인 거죠. 그럼 노동상권은 사회권일까요? 자유권일까요? 둘 다의 성격이 있습니다. 혼합권이에요, 혼합권. 자유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죠? 하지만 사용자가 만드는 걸 방해하는 것들은 국가가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호 제도를 통해서 막아주는 거죠. 사회권이기도 하고, 자유권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사회권이 강하긴 해요, 사회권이.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이런 식으로 혼합권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게 판례 시각이고요. 근로상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에는 단순하게 사실행위로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협을 체결할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런 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협을 체결할 권리도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했으면요,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돼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면 합의했는데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약 체결권이 교섭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단결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개인적인 단결권, 두 번째가 집단적인 단결권. 이 단결권은 개인이 노조 만들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인정되는 거지만 집단이 노조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포함되는 거다. 노조 자체의 단결권도 단결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우리, 단협 조항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니온섭 조항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유니온섭 조항은, 노조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게 되면은 해고해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니온섭 조항의 하나의 문제는, 이 조항을 우리 노동자법 81조 4호에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81조 2호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니온섭 조항을 인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내가 단결하기 싫으면 단결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단결 안 하면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를 해고하는 겁니다. 이 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저를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게 소극적인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헌법조항에서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고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거다, 이런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온섭 조항을 허용하고 있는 이 법조항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인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내용이에요. 맞고. 5번, 노동상권은 절대적인 기본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수경비원분들은 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쟁행위 금지는 공무원노조, 교노조 빼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30조 영향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는 법률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처럼 절대 기본권이 아니고 제약 가능한 그런 기본권으로 봐가지고 그런 특수경비원에 대한 쟁행위를 막는 법들, 이거는 위헌이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죠. 정답은 5번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조항을 그대로 적어놨고요. 2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데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 학습지 교사분들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격적으로 종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제적으로는 학습지 교사에 매여 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케이스입니다. 자, 3번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나와 있죠.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 조건, 고용 형태, 정당, 신분에 의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차별 금지 사유를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노조는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로 하면 안 돼요. 주로 정치활동 하게 되면 노조가 아닙니다. 노조를 보지 않겠다. 2조 4호 마목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자도 안 되고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도 노조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항의에서 사업주에서 행동하는 자, 이것도 안 되고 사용자는 아니지만 사용자 이익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노동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원을 해임하려고 그래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다가 출석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해임은 직접 및 무기명으로 해야 되고 의견 종수는 출석조합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자, 1번 틀렸죠, 그죠? 자, 2번 노동조합은 이제 성질이 첫 번째 다주성을 띠고 있어야 되고 근로자가 주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단체성이 있어야 돼요. 노동조합은 한자가 안 되는 겁니다. 1인이 되면 안 돼요. 단체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합원이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명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노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래 노조면은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한 명만 남아있다. 그리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때는 소송상으로도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회계 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을 공표해야 됩니다. 회계 연도마다 공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조합원이 요구하면은 열람하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4번. 노조는 이제 2조 4호를 보시면은 노조가 아닌 것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가 감옥에서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두 번째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 세 번째가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복리사업, 노조가 할 수 없을까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복리사업만 하게 되면 그건 노조가 아닌 거죠.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입니다. 복리사업은 할 수 있지만 이것만 하게 되면 노조의 목적인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노조가 이제 설립 요건을 갖춰가지고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노조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노동조합은 뭐 이렇게 된 거죠. 설립 신고를 하고 설립 신고증이 나와요. 그죠? 요때 신고증이 나왔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요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 접수가 된 거죠. 접수가 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맞죠, 그죠? 5번은 신고서가 접수가 된 때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요 전제하에서 접수가 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맞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명의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원래 법내노조는요, 조세 부과가 안 돼요, 조합은요. 조세 부과, 이제, 면제 특권이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조세 부과는 안 되지만, 이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1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맞아요. 자, 2번. 법내노조가 아닌 근로자단체도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게 법내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는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 신청, 조세 면제에 대한 특권 이런 것들 다 행정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그런 조항들은 법외노조, 법내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씩 신고하거나 접수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변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60일이 아니고 30일.
4번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자유죠. 내가 가입하지 말지만 자유예요. 자유긴 한데 강제 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니언십 조항이에요. 자, 근로자의 3분의 2가 되는 노조가 사용자랑 단협을 체결해서 억지로 가입을 시키게 하는 것, 요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 4번 틀렸죠? 자, 5번 노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비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있다. 조합비를 안 내는 조합원이 있으면은 그 조합원의 권리를 규약으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은 모든 노조의 권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건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것들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럼 근로시간 면제 측면에서는 이게 노조 이제 법정 업무 혹은 노조 업무를 위한 그 시간을 몇 시간까지 우리가 이 업무를 인정하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까지 이게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예요. 근데 이걸 정할 때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만 요 시간과 인원수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몇 시간은 전임자, 요 유급 면제 근로시간자 1명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뭐 2명 이런 식으로. 원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근로시간 면제 측면에는 요 시간과 사용 가능한 인원수로도 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에요. 맞습니다. 자, 2번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을 했어요. 그럼 퇴직금 줘야겠죠. 그럼 근로시간 면제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급여는 임금일까요? 예, 이게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급여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그 급여는 단순한 그 지원금이 아니고 임금으로 보겠다. 이런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거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요거를 심의를 합니다. 몇 시간을 면제해야 될지 그걸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구조가 노동계 추천하는 위원 5명, 경위가 추천하는 위원 5명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익위원,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그리고 면제 한도는 몇 시간 면제할 거냐 이 한도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이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평가해서 재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예를 들면 근로자 수가 뭐 100명이면은 몇 시간 됐는데 3년마다 근로시간 100, 근로자 100명이면은 한 몇 시간 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재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예,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8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직형태 변경도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요건 있죠? 요건은 전후 노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출석, 과반수,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이죠. 과반수 출석. 출석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요건이 되게 되면 효과는 재산 관계와 단협의 주체로서의 지위 이걸 그대로 승계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형태 변경은 이제 형태를 바꾸는 건데 굳이 뭐 해산하고 청산하고 새로 설립하는 이걸 거치지 않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하게 되면 이전 노조의 재산과 단체대학 주체로서 의지를 그대로 이후 노조가 승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하죠. 편한 조를 띄고 있다. 그게 일단은 재산관계를 승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해야지만 승계할 수 있겠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맞아요. 2번 효과는 재산관계와 단체대학 주체로서 의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은요.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의 실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3번은 약간 지문이 겹쳐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지문과 3번 지문은 같은 내용으로 겹쳤으니까 그것들을 참조를 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대한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직 형태 변경은 이런 구조입니다. 조직 형태 변경은
원래 구조는 이제 이전 노조와 이후 노조가 이제 조직 형태 바뀌는 구조죠. 기업 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로, 뭐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 노조로 바뀔 때 원래 형태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면은 이 노조를 해산하고 청산하고 새로 설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만약에 우리 노조가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만 하게 되면 이전 노조의 재산과 단협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편하죠. 굳이 해산, 청산 설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실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한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변경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재산 관계, 그러니까 이전 노조의 재산인 거죠. 그 다음에 단체대학 주체로서의 지위, 자, 이걸 그대로 승계한다. 이게 조직 형태 변경의 요건과 효과가 되는 거죠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된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효과는 재산관계와 단협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체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 기업 노조예요. 기업 노조가 형태를 바꾸면서 A 기업 노조인데 형태를 A 기업 노조로 바꾸면서 이런 거죠. 여기가 A 기업 노조가 있고 A 기업 노조는 A 회사의 근로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AB 노조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우리 노조는 A 기업 노조와 A 기업 근로자들과 B 기업 근로자가 함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형태를 바꾸려고 해요. 요거는 형태 변경으로 인정이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업 노조의 근로자를 다른 기업까지 확장을 시키는 그런 변경은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노조, 기업 노조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형태 변경이 아닌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산별노조의 지회 등의 문제입니다. 요거 약간 이제 2차용 문제로 나왔었고 1차용으로 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여기가 산별노조의 지부가 있고 이 지부가 기업노조로 바꾸려고 그래요. 기업노조로. 그러니까 조직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때 지부가 과연 총회 개최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 판례는 세 가지로 분하고 있어요. 하나가 이 지부의 모양새가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 즉 이 산별노조의 지부를 보니까 이 지부가 이제 사단성을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단협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산별노조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별 노조인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교섭을 하고 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이 지부지 사실은 기업별 노조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준하 노조는 자기들이 결의해서 하는 것 가능하다. 여기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기업별 노조와 유사하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지부긴 한데 나름대로 사단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교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거나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거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논쟁을 해야 되는데 1차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경우에도 기업노조로 바꾸는 것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단지 하부 기간에 불과하다. 이 기업노조 지부, 이 산별노조 지부가 즉 사단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부 기관이에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단적인 기능이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 그러니까 이런 4번의 구조는 사단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거나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기업 노조로 바꾸는 것 가능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게 조직 형태가 변경되게 되면 규약이 변경되는 거니까 이걸 행정안청에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 안 했더라고 해서 이게 조직 형태 변경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통보지 이것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자, 39번. 다음 중 공동대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대표문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교섭에 참여한 노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참여한 노조가 A, B, C 노조가 있어요. 그런데 A 노조가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 노조. 그리고 이 대표 노조가 사용자랑 교섭을 합니다. 자, A 노조가 이제 당사자의 지위를 가져야 돼요. 담당자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A 대표 노조와 사용자 교섭할 때 B와 C 노조를 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와 C 노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B와 C 노조 조합원들의 거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차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아무리 내가 대표 노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대표 노조는 참여한 B와 C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동대표모죠. 공동대표모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동시에 가지는 그런 의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공동대표 의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교섭 과정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단체 협약의 내용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단협 이행 과정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단협에 대한 이행 과정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판례 나왔죠. 이게 절차적인 공동대표무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표노조가 참여한 노조에게 정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반드시 다 알려줘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그래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의견을 구해야 될, 그런 의견을 수렴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정보는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교섭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데 이 찬반 투표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절차적인 공동대표문을 위반한 거냐? 이렇게 보지는 않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된다. 이 정도의 의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협 내용과 단체 협약 이행 과정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이 사무실 제공. 노동조합에 만약에 대표 노조에게 상시 사무실을 제공했으면은 참여한 노조에게도 상시 사무실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딱 비례적이거나 일률적일 필요는 없지만 상시 사무실을 제공했으면 대표 노조에게 제공했으면 참여한 노조에게도 적어도 상시 사무실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대표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맞죠, 그죠? 이게 상시 사무실을 제공했으면 참여한 노조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상시 사무실을 제공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2번 교섭 단계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체의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일체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 3번 공동대표문은 사용자도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사용자도 이걸 지켜야 돼요. 합리적이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사용자도 이제 부과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 이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했어요.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차별받고 있어요. 이거 시정해주세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자, 5번, 만약에 단체 협약의 내용 자체가 차별이에요. 그때는 단체 협약의 체결일 자체가 이제 차별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0번 단체 협약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협을 신고 안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아니요. 단체 협약은 신고하고 무관합니다. 신고 안 했으면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 같은 건 나오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협이 무효가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2번. 단체 협약은 중요한 것이 요건이 단협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서면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은 노사협의회 합의서는 원래는 단체협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사협의회 합의서도 단협으로 하는 사람 가지고 합의를 했고, 두 번째로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했으면 단체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을 갖추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표제어가 노사협의회 합의서냐, 임금협정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체협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은 이제 표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뭐 단체 협약이 돼 있지 않고 노사, 합의서, 뭐 임금 협정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단협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표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맞고요. 4번은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단체 협약은 어디에다가요?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맞죠? 단협을 받았더니 행정관청에 갔더니 이 단협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이거 시정하세요. 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이 옳은 것은 맞아요. 자, 41번 단체 교섭 및 단체 배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협에서 이 징계는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사유가 이 수단이 정당해야 돼요. 그때 이 절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 해고할 때는 우리 노조에게 알려줘 이런 절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절차적인 내용도 정당성 요건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단협으로 이 징계할 때는 우리한테 알려줘 혹은 노조랑 합의해야 돼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그 징계는 무효가 된다. 맞죠? 그죠? 유효 요건이에요. 1번 맞습니다. 2번이 소위 얘기하는 인사동의조항입니다. 노조원을 해고할 때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조항이죠. 노조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이 조항을 위반한 거죠. 조항 위반 시에 징계는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맞고요. 2번 이거는 이제 고용안정협약이죠. 원래 경영권을 제약하는 조항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지만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요. 체결하게 되면 그 단체 협약은 효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이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정리해고하게 되면 그 정리해고는 무효가 된다. 정당한 해고가 아닌 거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맞죠? 자, 4번은 아주 최근 판례죠. 이제 어떤 회사에서 조합원이 사망을 했어요. 단협에서 뭘 두고 있는가 하면 조합원이 사망 시에는 유족들을 우선 채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족들을 우선 채용한다.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면 단체 협약은 규범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자, 한계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외재적인 한계가 있고요. 하나가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요. 자, 아무리 단협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부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강행법규 위반돼서도 안 되고요. 민법 103조 위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이질서죠. 만약에 이 단협의 내용이 반사이질서에 관련된 내용이면은 단체 협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조합원의 유족, 돌아가신 조합원의 유족을 우선 채용한다. 자, 이거 인정하게 되면은 다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반사질서의 계약 아니냐.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유족들에 대한 우선 채용이 다른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그렇게 뺏어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족 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걸 봐야지.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구직자들의 포션을 엄청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따로 가져갔거든요. 유족들에 대한 채용이 따로 있고 이분들에 대한 채용이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뭐 몇만 명 고용되고 이분 10명 딱 고용된 거예요. 이 정도의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은 반사이질서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그런 단체 협약이다.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4번이고요. 틀렸죠, 그죠? 자, 5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체 협약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리해고하게 되면 그 정리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생기는 의문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 이런 단협을 두고 있으면 절대 정리해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사정이 현장이 변경됐으면 그러니까 단협을 체결할 그 당시 사정하고 지금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이 너무 변화돼가지고 정리해고 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단협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정리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이 일종의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이제 2차 보실 때는 다 외우셔야 하는 거던데 1차에서는 그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42번으로 옵니다. 단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은 평화무죠. 단협 유효기간 중에 이 단협을 변경하거나 개편할 목적으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근데, 2번이죠. 단체배학의 확장입니다. 원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배학 정하는 건데, 비조합원들도 확장될 수 있죠. 언제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배학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된다. 이게 일반적 구속력 혹은 효력 확장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확장되는 게 누군가 하면 동종의 근로자예요. 동종의 근로자 누가 될까요? 단체배학 적용이 예상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요. 저는 뭐 2급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면 2급은 동종이 될 수가 없어요.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 1차적으로 규약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 이게 동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단협에서 별도의 조합원에 대한 범위 조항을 정해두고 있으면 단협상의 조합원에 대한 범위 조항이 동종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협적이 예상되는 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규약이고, 규약과 단협이 다를 경우에는 단체 규약이 2차적인 판단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내용이고요. 2번 맞죠? 3번은 지역적 구속력입니다. 사업장단의 일반적인 효력 확장은 반수 이상이 단협 적용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장이 되는 구조인데요. 지역적 구속력은 행정안청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3분의 2가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 사용자에게도 행정안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지만 확장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3번 틀렸죠, 그죠? 4번은 단협의 해석이에요. 단체배학 해석은 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 단체배학의 이 문구가 뭘 말하는 거냐? 해석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 해석을 좀 해주세요.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일방은요, 안 돼요. 단협이 정해놨으면 일방이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쌍방이 신청하거나 단협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일방이 신청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5번은 단체배학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죠. 단체배학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계약서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단체배학은 또 하나의 문제가 단협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올리게 한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게 한 목적적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올리게 한 것이 단체배학인 거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걸 불리하게 변형해서 꼬아서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판단의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문의 규정 없이 불리하게 변형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을 이 내용들을 판례의 한 해석 원칙으로, 그러니까 단체배학 해석 원칙으로 판례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빨리 마치려고 제가 말이 꼬이고 있어요. 잘 따라오시죠?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입니다. 조정에 관한 설명을 온 것은 조정. 여기서 이제 한자가 나오죠. 조정. 크게는 이제 이런 겁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문제는 조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문제는 이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또 조정이 있고 중대가 있어요. 자, 이 조정은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안에 나오더라도 이걸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 조정이죠. 중재는 구속력이 있어요. 이게 중재 재정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 단체배학이 바로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수락을 해야지만 단협으로 되는 구조고, 이 중재재정은 수락 여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단체배학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나오게 되면 이게 그 조정이구나, 그거 이해하시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1번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정을 신청한 때만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쌍방이. 이게 조정, 작은 조정을 보시면 돼요. 작은 조정은 일방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안이 나오게 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관계없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이어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방의 신청으로 조정은 개시한다. 이해하시고요. 조정은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은 10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어요. 12일 더하기 10일 가능합니다. 10 더하기 10. 공익사업은 15일 더하기 15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안이 작성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정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정 기간이 끝났는데 뭐 하고 있다, 파업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조정 기간이 끝나면은 파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업권이 더 세요. 조정은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 일반 사업 10일, 공익 사업 15일. 이게 끝나면은 파업할 수 있는 거지. 그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파업할 수 있다. 네, 3번이 맞죠? 4번 사적인 조정. 그러니까 원래 공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조정하는데 사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정 기간은 따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간은 조정에 대해서는 사적 조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간에 대한 제한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단지 다른 점은 기산점이 달라요. 공적인 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되지만 사적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기산점이 다르지만 기간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파업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중재해부 되면은 즉시 쟁의를 중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15일간 쟁의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는 이제 15일간은 쟁의를 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긴급 조정에 대한 문제를 좀 꼬아낸 문제인데, 일반적인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 해부되면은 15일간 쟁의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중재는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쟁의와 직장 폐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만투표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쟁의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예, 맞아요. 이게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조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찬반투표를 거쳐가지고 파업하는데 조정하기 전에 찬반투표를 이미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찬반투표 하고 나서 조정 거쳐가지고 파업했다. 이러면은 뭐 찬반투표 시기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반투표를 조정 절차 개시하기 전에 하건 이후에 하건 이건 노조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반투표를 조정하기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자, 2번은 긴급작업이죠. 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은 미리 여기에 대한 행정안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되는데 또는이 아니고 미침이 되면 이제 미리 행정안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또는이 아니에요. 각각 신고한다. 이해하시고요. 4번은 직장 점거에 대한 우리 법령의 시각입니다. 생산이라든지 기타 주요 관련 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5번은 이제 피켓팅이죠.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제 사업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법에 나와 있죠. 법령 알고 있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이 틀렸죠. 자 45번입니다. 부당 노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분호는요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노조가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우리가 부당 노동에 대한 구제 해드릴게요 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어요.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조사하고 신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증인 출석이 필요하거든요. 증인 출석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배개입 말씀드렸죠. 지배개입은 의사가 필요하고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 결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번 사업주가 분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용자의 일부 조직에 대해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분호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한 사용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가 이 구제 명령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인사팀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사팀장이 뭐 해고에 대한 원직 복직에 대해서 이제 따르세요. 혹은 인사팀장이 제가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업주의 조직에 대해서 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거,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돼야 되겠죠. 사업주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이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개별 교섭을 할 때는 사용자가 각 노조에 의해서 중립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교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노조에게는 100만 원 주기로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어떤 노조에게는 체결했는데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단협안을 제시하게 되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 봐서 이걸 분호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6번 분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장폐업이 아니고 진정폐업이면은 이게 뭐 효력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조가 싫긴 한데 그냥 문 닫은 겁니다. 위장폐업이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진정폐업은 회사 다시 뭐 만드세요 할 수는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폐업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2번 하지만 위장폐업은 단순하게 부당해고의 진행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해하시고요. 3번 지배개입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거 명령을 내릴 때 보통 불이익 지급은 원직에 복직을 시키시고 이제 그동안에 임금 지급하세요 나올 건데 지배 개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부작위 명령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배 개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 명령도 적절한 구제 명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4번 4번 이런 거죠. 분호사가 있어요. 근데 해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분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이유가 있으면 이 분호사를 해고의 이유가 깨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분호사 충내더라도 해고 이유가 있으면은 이건 분호가 아닌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보겠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노동위원회는 공법상으로 사용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있다라고 해서 이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사후상의 권리관계가 확정이 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원노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조는 계열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했던 부속법령에 대한 특강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제가 고등교육법에 대한 교원노조로 조금 바꿨어요. 원래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 이제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만 노조가 가능했는데 이제 법은 대학 교수들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대학 교수의 특이한 점은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원래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들은 학교 단위로는 노조 설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들은 학교 단위로 설립 가능하다. 이거 알고 있냐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교섭할 때도 학교장이 아니고요. 이제 이 초등중 교육법에 의한 교원들은 교육감, 뭐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연합해서 하는 구조인데 이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들은 국공립학교의 장과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립신고서 잘 나오죠, 그죠? 무조건 설립신고서는 이 교원노조나 공노조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3번이 틀렸죠, 그죠? 4번은 만약에 단협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이게 교육부 장관이 교섭을 체결했는데 이게 단협으로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단협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 조항을 두게 됩니다. 성실 이 노력 의무 조항이죠. 그 다음에 5번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되게 되면 한쪽이나 양쪽이 중노회, 이거는 진노회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 노조는 진노회 갈 건데 교원노조는 중노회 가는 겁니다. 중노회 가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48번입니다. 공무원노조죠. 자, 공무원노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1번, 공무원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무가 많거든요. 성실, 의무, 이제 명예훼손 금지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이런 것들. 이런 의무에 반해서 노조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을 교원노조는 없지만 추가를 시켰어요. 맞고요. 2번 또 한 가지는 교원노조와 다른 점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사항이 아니다. 이것들을 명시했습니다. 과거에 교원노조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공무노조는 정책결정사항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으면 교섭 대상이 아니다. 아예 비교섭 대상을 법적으로 박아놨다. 이제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복수노조가 신청했어요. 교섭을. 그때 민간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노조와 공무노조는 그런 단일화 조항이 없어요. 그냥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해올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간노조는 단일화가 안 되면은 과반수가 되는 노조한테 대표권을 주잖아요. 하지만 교원노조나 공무노조는 그런 거 아니고 단일화를 요구하고 단일화 해올 때까지 교섭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그죠? 3번은 민간노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4번 또 공무원노조의 교섭 구조는 정부 교섭대표가 다른 교섭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 위임을 허용했어요. 교원노조, 특히나 공무노조 같은 경우에는 대내 위임, 그러니까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대표노조에게 혹은 대표노조가 자기 소속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 대표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담당자에 대한 위임 조항들을 만들어놨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노동관계는 조정에 대해서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어디에다가요? 중노에다가 7명이에요.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명입니다. 공익위원.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7명으로 중노위에 구성이 되어 있다.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도 3명으로 중노위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이에요.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래 노사협의회는 141 노사협의회. 하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이 다른 사업장이다 할 때는 그 사업장별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141 노사협의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이 누가 되는 거냐? 근로자위원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근로자위원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조가 없을 때는요, 선출해야 돼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하나의 내용이죠. 이 노사협의회를 위한 그 시간은 출석한 시간으로 간주해가지고 임금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부서랍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임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고를 해야 될 임무, 또 한 가지가 협의를 해야 될 임무, 또 한 가지가 의결을 해야 될 임무. 그때 과연 협의를 뭘 해야 되고, 의결을 뭘 해야 되고, 보고를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찍는 게 또 하나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때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는 이게 의결사항이고요. 발명에 대한 보상은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특히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은 외우시면 좀 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마지막이죠. 노동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위원회는 원래는 판정하는 기구예요. 만약에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이 들어왔다 때는 판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판정하지 않고 화해를 할 수도 있어요. 화해를. 그러니까 OX로 하지 않고 서로 화해로 끝내는 케이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관계당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건 아니에요. 관계당사가 신청을 해서 화해를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화해를 이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화해 공고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가 하는 것은 부당해고 신청 판정하죠. 그죠? 3번도 중요하죠. 원래 노동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초심기구로서의 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재신기구로서의 중노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조정사건의 경우에 이 조정사건이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노위가 원래 초심기구인데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죠, 그죠? 4번 마지막이죠. 이제 노동위원회 4번하고 5번까지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하나가 전원회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부문별위원회가 있어요. 그 전원회의는 개의할 때는 과반술속으로 개의합니다. 과반술속 하고, 근데 부문위원회는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문위원회는 전원 출석을 해야 돼요. 전원. 하지만 전원회의는 과반수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전원회의와 부문위원회는 의결 정도수가 좀 다르다. 이해하시고요. 자, 노동위원회는 조직도상으로는 노동부 장관 소속하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사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이 안 돼 있으면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조직도상으로는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법 2에 대한 모의고사 첫 번째 해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목이 안 잤는데 그래서 혹시나 듣기 불편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